우리 한국인 노동자분들 그 쫓겨났잖아요, 미국에서. 네. 이걸 보면서 근데 미국에서 제조업 부활이 가능하냐, 네. 그 질문 있잖아요. 그쵸.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지금 그래서 어떤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미국이 중국화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중국하고 싸움에서 밀리니까. 근데 저희가 아는 것보다 산업적 진도가 훨씬 많이 나가 있어요. 아, 예,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진도가 많이 나가 있어서 미국의 위기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현재 추세로 5년, 10년이면 이 물량적으로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되겠구나, 미국이. 스위프트망이라는 강력한 어떤 관습 체제를 미국이 갖고 있어서 끌고 가겠지만 결정하고 말씀이시죠. 시간이 지나면 이 관습 체계도 어느 순간에 좀 흔들리게 생겼는 걸.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산업적 격차가 발생해요. 아마 그럴 거고 저가 요번에 그 우리 한국인 노동자분들 그 쫓겨났잖아요, 미국에서. 이걸 보면서 전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미국에서 제조업 부활이 가능하냐, 그 질문 있잖아요.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요번 사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는데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 몸을 갈아 넣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몸을 갈아 넣으려면은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공장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동작을 갖다가 똑같은 작업을 갖다가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30년 40년을 그렇게 해야 그게 숙련이 쌓이고 공장이 순탄하게 굴러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이걸 참아내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요. 온 마을이 필요해요. 그 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게 제조업 노동자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 노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에 그러니까는 그 영어로 트라이브라고 그러죠. 일종의 부족 같은 그런 특수한 부족 같은 분들이고 이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이라든가 이렇게 이게 굴러갈 수 있게 하려면은 도시나 마을 전체가 이 공장이 굴러가는 것에 그 일을 순탄하게 굴러갈 수 있는 이 그거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백그라운드 역할을. 근데 이렇게 해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뭐 컴퓨터 게임에서 보면은 뭐 그냥 단추 하나 누르면 공장 하나 퍽 생기고 이러는데 돈 얼마 투자한다고 생겨나는 게 공장이 아니고 이런 특수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일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마을과 도시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컴플렉스 같은 그런 건데 이게 미국이 없어진 지가 지금 한 30년 초토화됐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조업이 되게 우리의 이상향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욕망 구조를 채워줄 수 있다면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국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주고도 8시간 10시간 일할 사람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200만 원 주는 자리면 어디 가야지. 내가 우리 고향에 있는 부모님 먹여 살리고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 그런 어떤 인간의 감성, 뭐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각종 그 관계성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감정들을 중국에서는 채울 수 있으나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돈 뭐 초임을 수십만 달러 받는 애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AI로 뭐 1억 달러의 월급을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논리가 통할 건가? 그래서 제조업 노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데 이 경제하는 분들이 잘 얘기 안 하는 측면인데 실제 제조업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삶에 대한 프라이드예요. 그렇겠죠. 지금 그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가령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 제조업 노동 가서 기계랑 하나가 돼야 돼요. 제조업 노동은 공장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내가 개인임을 사람임을 내려놓고 기계와 하나가 돼서 혼연일체가 굴러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사고도 안 나고 생산성도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온들 때는 내가 하루 종일 뭐 한 거지 내 인생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노동자다. 내 이렇게 해서 내 가족들 먹여 살리고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그 생활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예를 들어 펍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래 수고했어. 여기 한 잔 먹고 가. 아유 고생했어. 뭐 이런 받쳐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얘기죠. 주말이 되면은 공장에서 퇴근한 노동자들이 맥주집에 몰려가고 술 막자질 걸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하면은 온 마을이 같이 들썩들썩 해주고 이게 고전적인 미국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조업 노동이라는 걸 두고서 이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제조업 노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이주 노동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온 이주 노동자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힘든 일들을 참아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의 문화에서 제조업 공장에서 다니면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해결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연봉이 세야 돼요. 그렇지. 근데 연봉이 세가지고 제조업이 경쟁력이 그 있겠냐고요. 경쟁의 비용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부 특수한 종류의 제조업은 굉장히 연봉을 세게 줄 수 있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조가 아주 세다든가 그렇지 않은 제조업의 경우에 그럼 연봉이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어떤 성인 남성 여성이 자기가 프라이드를 느낄 정도로 연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되느냐. 그 숫자를 맞춰주고서 제조업이 저걸 가질 수 있느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에 있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그 일 자체를 갖다가 영예롭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니까 연봉을 세게 주지 않아도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연봉을 아주 세게 주지 않는 한 누가 쇠밥을 먹으려고 할 것이냐. 그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그 제조업 르네상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거냐 저는 그렇게 뭐 희망적이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40%가 넘는 전체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40% 넘는 비중을 이제 차지하게 될 건데. 근데 제조업 없이 다른 산업으로 또 굴러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게 1990년대인데. 그때 그 세계화 그다음에 그 지구화 이런 얘기 그 담론이 한창 유행하고 있을 적에 시세말로 아주 골 때리는 측면을 하나 제가 발견해 그 당시 담론에서. 그 당시 담론에서는요. 기술 혁신이 하이테크하고 인터넷 분야에서만 벌어진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제조업의 그 어떤 생산 기술이라든가 제조업 패러다임 자체는 이미 완성됐다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고 이제 기술 혁신은 인터넷이라든가 정보산업, IT 같은 데서 벌어져 가지고 제조업은 머물러 있고 멈춰 있는 제조업을 어떻게 재조직하느냐에서 혁신이 발생하고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게 90년대 경제학을 거의 지배하던 담론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혁신 그리고 이 부가가치하면 인터넷하고 소프트웨어 이 얘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AI가 등장하고 지금 새로운 로봇이 나오고 한다면은 제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아마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제조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어떤 문제 발생하냐면은 있는 공장을 감가상각이 급격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있는 생산 설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생산 설비에 대한 재투자는 어떻게 벌어질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자본시장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조업을 실제로 저거 하는 거는 기업가들이 풀어야 되고 혁신 기업가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따라잡고 하고 있는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서방 사람들이 90년대 그 중국이 생산력이 쭉 올라가는 것보다 계속 그걸 용납했던 거는 어차피 이거 우리가 하던 건데 니네 해. 그게 넘겨준 거거든요. 그치. 여기서 큰 변화가 생길 거라는 생각들은 안 했었어요. 역전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골 때린다는 표현을 쓴 거는 80년대 90년대 미국이나 서방의 경제학이나 경제정책 담론을 지배했던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제조업은 끝났다예요. 제조업은 끝났고 여기서는 더 이상 부가가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하이테크고 IT고 다 정보산업이다. 이게 담론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TSMC가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로봇이나 AI가 나왔을 적에 실제 공장이 어떻게 굴러갈 것이냐,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여부분에서 이 제조업, 이렇게 제조업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그 2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산업 그 자체에 있어서의 혁신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중국이 선도하고 있느냐 미국이 선도하고 있느냐 최소한 지금까지 보면은 중국이 사실은 훨씬 더 큰 힘을 더 축적해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니, 소비할 시장도 크잖아요. 물론. 아 그럼요. 자체 시장 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비할 시장이 너무 크니까 걔네만 맞춰도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 조지아주 사태에서 보고서 제가 놀랬던 거 하나 뭐냐면은 아니 미국의 그 지도층들은 제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단순하고 나이브하게 생각했단 말인가. 너희들 투자해라. 그래서 조지아에 있는 미국인들 고용해라 하면 끝.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그 미친 거죠.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택도 없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장비 만드는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도체 만드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다가 해가지고 되잖아요. 뭐 네. HBM4 그래서 뭐 12장을 쌓거나 막 갈아가 비스켓 얇은 김처럼 갈아가지고 칩을 붙여가지고 안 깨지게 그걸 해가지고 열 몇 장을 딱 붙여 예. 디램을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다 보니까 안 되던데. 왜 할머니들 찌개 엄청 잘 끓이시잖아요. 예. 할머니 이거 어떻게 끓인 거예요? 좀 방법 좀 가르쳐서 그러면은 아 그거 재료 넣고 물 붓고 부글부글 끓이면 돼. 예.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해. 그게 2, 30년 했던 장인들의 손맛이 예. 그 있거든요. 아, 이게 그렇죠. 첨단 산업인데 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골 때리 이 진짜 골 때리는 그럼요. 부분인데 예. 수치로 제어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 되는 예,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뭐 제조업에서의 안목지라고 하거든요. 예. 그 implicit knowledge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대체가 안 되고 자동화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네. 이 부분도 그 네.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손맛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인공지능이 카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건 믿음 아닌가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아, 모르겠어요. 근사치까지는 가겠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제조업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건 틀림이 없겠죠.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뚝딱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그 미국과 유럽의 그 경제 담론 이른바 지식경 기반 경제라 뭐다 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대학원 때 읽었던 책인데 1985년에 나온 책으로 제가 대학원에 나중에 읽은 건데 자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목이 아주 명쾌해요. 그 manufacturing matters예요.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 책은 묵살돼 버렸어요. 네. 근데 그 책이 제가 보는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 40년 지난 다음에 영원히 멈춰 있을 줄 알았던 제조업에서 지금 큰 변화가 벌어질 조짐이 보이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그거를 중국이 쭉 그동안 축적해왔던 영향을 딱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지금 예. 전기차에서 아주 극명하게 예. 뭐 2차 전지에서 극명하게 예. 차이가 완전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ESG를 저희들끼리 얘기하면 중국 조질라고 만들었는데 ESG를 역으로 조져지잖아 지금 유럽이 완전히 조져지고 있고 미국은 거의 벗어 던진 것 같은데요. ESG는. 아니 그나마 미국은 사막도 있고 하니까 하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판넬이 비싸니까 지들이 만들면 못 만드니까 지금 그런 거고 예. 몇 년만 더 지나면은 재생에너지 사이즈도 예.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봤었던 문서 하나가 영국에서 그 영국 정부에서 산업 정책의 플랜 같은 걸 냈거든요. 네. 보니까 뭐 들어갈 만한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고 업계에서 논의됐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이거 보고 있다 보면은 그냥 그래서 훌륭하다, 잘 쓴 문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한숨은 나와요. 이게 될 리가 있냐 갑자기 영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안 된 건데 다 좋은 계획이고 혁신적인 계획인데 왜 이게 그러면은 지난 영국에서 그동안 안 됐느냐 이유는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 계획이나 무슨 논문 몇 편 쓴다고 제조업 계획이 세우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노동자들의 아까 말하는 그 마인드라든가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자 제조업을 뒷받칠 수 있는 어떤 지역사회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줘야 이게 제조업이 가동이 되는데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지난 3, 40년 동안 자기들이 100몇 년 동안 축적해 놓은 걸 갖다가 거의 황폐화시켜 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이름이 그 명분이 더 황당한데 이윤과 수익의 이름으로 그걸 다 황폐화시켜 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럼 재생이 될 거냐? 아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 주인 노예 변증법 뭐 이게 막 생각이 나는데 예, 그러네요. 예, 딱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는 과거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동양이 서구보다 압도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느 시점 봐서 기계 문명과 산업 문명이 들어오면서 서구의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서구의 압도적인 몇백 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그거를 카피한 동양 쪽에서 서구가 이제 따라오기에는 벅찬 격차를 만들면서 이 제조업 쪽에서 쫙 올라간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네 살겠다고 서구가 특별히 미국을 중심한 서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권, 스위프트망이라는 그런 강력한 결제 시스템 패권을 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막 힘을 막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좀 이러면은 이번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동맹국 입장에서의 어떤 불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제 기억이 2020년대 초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안적인 결제망을 만들겠다. 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왔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네. 하고 중국이 석유를 계속 그거 안정적으로 이란 네. 같은 데서 저거를 조달을 하려다 보면은 그 결제 문제를 갖다가 다른 방법을 아마 뚫어야 될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꾸 스위프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크립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크립토 업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할지 모르겠으나 네. 크립토 업계가 나오게 됐을 게 과연 스위프트 그 은행들의 맞아요. 결제망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그렇게 큰 힘을 가질 것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크립토가 몰랐는데 진짜 송금에 엄청나게 쓰이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섭더라고. 예. 뭐야? 이렇게 되네.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은행 전산망을 예.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터넷이라는 오픈 소스가 예. 기존의 강력한 폐쇄형 시스템을 그냥 무너뜨리고 있는 예.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 그렇죠. 예. 예, 조금 역사적으로 이걸 좀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잊어버린 조직 이름이 하나 있는데 혹시 BIS라고 최근에 잘 얘기 안 하죠. BIS.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BIS가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줄 아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IMF 비슷하게. 네. 이게 1930년대 생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잖아요. 네. 국제적인 은행들 간 결제를 네. 위해서 1930년대에 생긴 건데 제공황 상황입니다. 네. 이거를 갖다가 뭐 지금 구구절절히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은행들끼리의 결제망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최근의 일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요 대공황 때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이 결제망을 주게 되고 이게 은행의 권력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키우게 됐는가 네. 요걸 좀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크립토가 출현을 하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나올 때부터 그 명분 자체가 은행 화폐의 독점적 권력에 도전하겠다는 그렇지. 것에서 시작을 했고 예. 지금 크립토가 계속 지향하는 바가 지금 그 부분이기 되는데 크립토 시장이 커지고 거기서 결제망이 생기고 훨씬 더 빠른 결제망이 그렇지. 탈중심적인 결제 방법이 생겨난다면은 스위프트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적이 될 것이냐? 그 지도 없는 바다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이고요. 진짜 여기서 잠깐 곁다리로 빠져나간 얘기는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정권이 이렇게까지 크립토에 그 뭐 몰빵을 하게 될 줄 가문의 몰랐다고.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본 건 아닌데 그 트럼프 아들들 그 가족 자산이 크립토 쪽에 빵원이었다가 지금 50조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지금 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크립토를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트럼프는 저거를 하고 있고 여기 어떻게든 뛰어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 네. 미국 정부는 이러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웃긴데 이거 나오셨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갖고 오늘 약간 뒤쪽으로 약간 저 때문에 중구난방되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미국이 저렇게 했는데 미국이 사실상 건드린 거 다 약소국들만 건드렸어. 자기보다 약한 국가들만 때렸어요. 예. 덩치가 엄청나게 큰 예. 브릭스라고 대변되는 그 국가들하고는 예. 제대로 한 개도 없어. 예. 예.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주 거칠고 단순하게 답을 하자면은요. 좀 무식하게 네. 답을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안 나와서 그래요. 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강대국들하고 붙으려면은. 네. 요거 시즌 1에서 한번 나와서 그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트럼프가 막 관세 올리면서 막 그 한창 험악할 적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냉전이 다시 시작되는 거다. 지정학적인 갈등이 시작이 되고 냉전 구도가 나타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은 트럼프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냉전 같은 거에서 강대국하고 붙으려면은요. 그 주변을 갖다가 봉쇄를 냉전 같은 방식으로 강대국하고 붙으려면은 봉쇄 정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돈이 한없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군사기지를 여기저기에 배치해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군사기지가 있는 나라들한테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등등을 해야 되는데 네. 러시아하고 대립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대립해서 봉쇄, 냉전식의 방식을 택하게 되면은 그게 들어가는 돈만큼의 수익이 있겠느냐. 그렇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안 나오죠.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하면은 좀 쌍스러운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딱 요때 쓰는 말이라서 너희들 나와버리 알아서 해라. 음. 안 건드리겠다. 냉전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너 이 이상 나와버리 넓히면 죽여버릴 거야라는 게 그게 봉쇄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너 나와버리 뭐 니네 알아서들 챙겨라. 음. 나는 내 나와버리를 지키겠다. 대신에 내 나오버를 건들면 죽어.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맹주는 여전히 나다. 너희들은 내 꼬붕이다. 내가 뭐 부르면 와가지고 저거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아마 나갈 거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아 이걸 듣다 보니까 갑자기 1대1로가 왜 했는지가 좀 이해가 또 되네. 그래요? 아프리카에 애를 엄청 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아프리카가 예를 들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장을 하면은 아 그렇죠. 뭔가 되겠네 이쪽은. 근데 거기도 그 유럽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중국이 이제 유럽 기득권을 뚫고 들어가려고 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아프리카에다가. 그러니까 자체적인 세계가 하나 만들어지네. 그렇게 하려는 게 1대1로에 담긴 저거죠.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예전부터 그 계획을 하고 네. 유라시아 전체 아프리카까지 연결을 하겠다. 네.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홍기빈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 이제 자산을 건드리는 입장에서 아 통화 가치는 이제 날아가는구나.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겠다. 통화 가치 떨어지는 건.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예측은 저 위험할 예. 텐데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 홍기빈 클럽이라고 요새 지금 잠깐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시작을 할 겁니다. 다음 주 정도부터. 근데 홍기빈 클럽 첫 번째 영상이 뭐였냐면은 지난 40년 동안의 금리의 추세, 세계 그 미국 금리의 추세였는데 놀랍습니다. 1954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우하향. 네. 예, 우하향했어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바닥을 뚫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거든요. 사실상 네네.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일만 남은 거냐?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런 추측을 하는 건 굉장히 겁이 없는 짓이긴 한데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벌어지고 하는 추세가 중장기적인 추세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거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뭐 스태그플레이션 거의 기정사실이죠. 제가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은 통화 가치 하라.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예. 계속 그런 일 벌어질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저거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국채 가격이 그렇게 막 출렁출렁 하잖아요. 네.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국채 가격이라고 하는 게 모든 그 금융 자산의 벤치마크 아닙니까? 그렇죠. 밸류에이션 할 네, 적에 국채 가격이 이렇게 불안정해지게 되면은 이 자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 변화가 벌어질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 자본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 자체의 내부 논리가 아니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푸틴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네팔에서 폭동이 벌어지냐 등등의 정치 사회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자산 시장의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는 일들이 이제부터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순히 어떤 그 미래 그 단기 순이익의 발표를 보고 그걸 갖다가 그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뭐 자본화 가치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굴러갈 수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이제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건 큰 위기이기도 하고 투자가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되기도 하죠. 네, 그렇겠죠. 오늘 약간 제가 이제 일관성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막 너무 오랜만에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아져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한테 드리는 인사이트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거리를 저희가 뭐 미래 예언자가 아니라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이 어떻게 왔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어나더 경제학 3권은 언제 나오죠? 내년에 나올 겁니다. 내년에 지금 3년째 내년에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십니다. 네, 우리 어나더 경제학 1, 2편 보시면 이런 흐름의 대체적인 흐름들을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우리 다음번에 또 가능하면 한 달 정도 즈음에 또 우리 홍기빈 선생님 모시기를 고대하면서 홍기빈 선생님과 함께한 독일 아카데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